알면 당신도 법테랑!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죠? 노노노노노노. 그렇지만 소식을 들어야 웃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 희소식을 마구마구 배달하고 싶은 법테랑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법에는 희소식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이든 알아야 삶이 평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안내해드리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민기 아저씨. 네, 아무리 사소한 법도 놓치지 않게 서포트하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어떤 사소한 법도 놓치지 않는 전 팀장. 네. 예. 요즘 바쁘죠? 그래서 뭘 좀 많이 놓치는 것 같긴 하던데. 아니에요. 뭘 놓칩니까, 제가? 아니에요? 예, 아무리 바빠도 네. 법만은 제가 사수를 하죠. 아, 그래요? 그 신년인데 네. 혹시 목표 없으세요? 네, 목표도 다 있죠? 네. 예. 전 팀장 목표가 뭐예요? 저에게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방송 프로그램 막 늘리는 건가요? 더 늘리는 건가요? 아니요. 예, 그 일주일 중에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반드시 좀 쉬자. 이제 드디어. 네, 저는 일요일마다 일하는데. 아, 그래요? 녹화가 하루 종일 있어요, 일요일에. 예, 평일에 팽팽 놀다가. 그래도 이제 계속 우리가 네. 할 일이 있다는 자체가 예, 굉장히 예. 행복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올해도 예. 열심히 일하는 행복한 한 해가 모두 되기를 저도 소망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일터에서 즐겁고 또 일의 능률을 올리고 하려면 무엇보다 안전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네. 안전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해 그 중대하게 시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다들 왠지 아실 느낌이 거예요. 올 것 같아요. 네, 네. 중대재해처벌법. 네. 그 1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자, 그 법이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회사 대표도 처벌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근로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기업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이런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인데요. 현행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요, 이제 주로 현장에 계신 분들, 관리 책임자들에게만 제재를 가하는 데 비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네네. 최고 경영자라든지 정말 그 회사의 책임자가 최고 1년 이상 징역형까지 처해진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책임자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기업의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아. 이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이제 담겼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게 그 사망사고만 포함되는 건 아니죠, 변호사님? 네, 사망사고만 포함되는 건 아닌데요. 이 사망사고 이외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이 같은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중상일 경우에. 네. 그죠? 예. 심각한 어떤 그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같은, 동일한, 요 그렇지, 반복되는 그렇지, 경우에 그렇지. 이제 처벌이 된다. 왜냐하면 책임자가 그렇죠. 그런 그 반복되는 발생했는데. 발생 사고에 대해서 그렇죠.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책임자가 단지 기업 대표만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공공기관의 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보니까요, 경영 책임자 등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이 돼서 지금 뭐 공공기관이고 뭐 기업이고 안전관리 강화책을 마련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이 안전보건 조치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처벌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모호하다라는 좀 지적이 있다라고 하던데 네. 변호사님 어때요? 이 법률 규정이라는 거는 네네. 어차피 규정할 때는 어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안전이라든지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은 되지 않는다. 그런 점까지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그거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그렇죠. 미리 예방하고 네.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제 맞습니다.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어요. 네.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사고 나지 말아라라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것도 좀 더 잘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네. 생각도 어느 정도 듭니다. 근데 이 법이 당장 적용되는 건 50인 이상 사업장이네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 제재
재작년 산업재해 사망자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세하다는 이유에서 법 적용에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법이라는 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담을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혼선이 처음에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 띄울 수 있도록 정부도 또 업체도 소통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행착오가 없게 하려면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전달해야 하니까요. 오늘의 법 주제도 저희가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네, 오늘의 법태랑 주제는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공정노동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데 과연 우리의 법고수는 어떤 법으로 노동이 존중받을 사회를 열고 계실까요? 궁금하시죠? 그분이 누구냐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가사 노동자에 관한 법이 이제 작년에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퇴직급여라든지 연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부가세를 면제를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자가 둘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원계약자가 돈을 사실 제때 안 준다든지 이랬을 때 공기를 지연시키더라도 하도급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침이라든지 경영평가라든지 모든 것으로 옥죄어서 잘못된 경영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서 감시 그리고 견제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정말 오랫동안 노동계에 반평생을 바치셨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를 위해서 더 일하시겠다고 국회로 입성하셨습니다. 김포가 낳은 든든한 일꾼 김주영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1월에는 이제 12월 정기국회 끝나고 좀 쉴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왠지 이제 올해는 또 더 바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쁘세요? 어떠세요? 여전히 바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좀 둘러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노동 부분에 지금 이제 선거 조직을 맡아서 전국을 좀 뛰어야 되고 지역도 좀 많이 동료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 하나 이제 꼽아주시면 어떤 걸까요? 예, 김포에는 교통 문제가 사실은 아주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동안 지하철을 염원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세 가지를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GTX-D 노선,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고양시까지 연장하는 문제,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사실은 빨리 들어오기를 바랐던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인데요. 5호선 연장 문제는 선결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0이라고 하면은 지금 한 8분 응선 정도는 넘어갔다고 보나요? 아닙니다. 계획이니까 그게 또 이제 사전 타당성 검수 조사도 해야 되고. GTX는 확정 아닌가요? 그
계획에 반영되는 게 계획이 되니까. 확정된 거죠. 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그걸 통과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예타도 또 해야 있구나. 됩니다. 아유, 갈 길이 아직도 네, 머네요. 그렇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이제 의원님 이력을 쭉 살펴보다 네. 보니까 아까 이제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리긴 했어요. 진짜 평생을 이제 노동운동에 힘써 오셨는데 특히 이제 전국전력 노동조합위원장을 4선을 하십니다. 12년 동안. 와. 이 의원님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 위원장은 임기가 3년인가요? 예, 3년입니다. 사선. 얼마나 잘하셨으면 4선을 하신 어려운 일이죠. 뭐 제가 농담 삼아 네. 사선을 넘어서 사선을 했다고 아.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몰라서 그런데 이건 제한은 없나요? 제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조합원들이 선택을 해주는 그러니까 거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원하면 계속 뽑겠네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한전을 이제 분할해서 민영화 완전 경쟁 체제 만드는 법이 제정이 됐고 네네네.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제 발전이 원자력 포함해서 6개로 분사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배전 분할이라고 해서 배전 부분 각 가정의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 부분을 분할해서 또 민영화해서 완전 경쟁 체제로 가는 중요한 이슈들을 사실 참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잘 막아내서 국민의 전기를 지켰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합원들이 신뢰를 해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아니, 계속 성과를 내니까. 계속 성과를 내니까 또 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5선도 막 또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했는데 네. 결국은 이게 이제 다 선거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사선되고 나서 나 죽겠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한다. 더 이상 못한다. 나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는 할 만하다. 예, 근데 국회로 들어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긴 시간을 노동계에 바치셨는데 네.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국회로 이제 본격적으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예, 사실 이제 전국전력노동조합 이후에도 전국 공공산업 노동조합 연맹이라고 뭐 한전이라든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마사회, LH 이런 큰 조직들의 연합체의 위원장을 3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노총 위원장을 역임하고 국회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요. 야, 노조계에서 대부적이시네요, 진짜. 네. 뭐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노동계에 있을 때는 구호로 외치던 네네. 부분들이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법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으면은 늘 구호에서 그냥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로서 완성시켜보자. 이거를 이제 어떤 보면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다듬어 보자. 예, 뭐 생각이셨겠죠, 그죠? 필요한 부분들을 네. 제대로 완비하려면 네네네네. 결국은 법을 통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 의원님 그 지역구 김포 사무실에 가면은 이제 김포 울림터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사실 가갖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런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게 서로들 다 좀 부담스러운 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시적인 어떤 상담센터를 좀 만들어 보자 해갖고 그 이름을 공모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김포의 어떤 소리들이 울린다 이런 소리가 의미가 울린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그런 장소가 김포 울림터. 그냥 그 설명을 안 들으면 울림터 그러니까 약간 그 노래하거나 예, 요런 공연장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언뜻 들어요. 이름만 들으면 울림터 그러니까. 예,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네. 마음의 울림입니다. 마음의 네. 울림이라고 예, 했는데 진짜 예. 마음의 울림터. 마음의 울림. 예. 자, 뭐 이게 노동운동을 좀 하셨기 때문에 환노위를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를 보니까 기획재정위로 가셨습니다. 예. 이것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 국회 처음 왔을 때 3지망까지 써내게 되어 있어요. 30번까지. 예, 뭐 우리가 학력고사 비슷하네요, 옛날에. 예, 뭐 예. 입학시험 볼 때도 네네네. 써내잖아요. 예.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 네. 그래서 이제 우선 노동 그 환노위를 choice했어요. 예. 에너지 분야에서 네네. 오랫동안 예. 뭐 34년 그렇죠, 근무를 그렇죠. 했으니까 전기 쪽. 그것도 에너지 관련된 산업자원통상 예. 산자위를 이제 이지망. 네, 아니 뭐 이제 그 순서는 제가 뭐 없는데 이제 또 제가 이제 공공 부분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또 재정이라든지 조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해서 제가 그 세 군데를 순서 없이 써냈습니다. 순서 없이. 그런데 이제 그때 지도부에 계시는 분이 그 사회 양극화 해소라든지 이런 좀 큰 차원에서 역할을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서 기획재정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노동자의 인권 하면은 김주영 의원으로 통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만든 법안 지금부터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차를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르라고 해주세요. 네, 차를 준비했습니다. 네, 김주영 의원님의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하여 공정노동법 그 첫 번째 법안은요. 가사 노동자 기관 세금 좀 없애자고요. 네, 부가세 면제법입니다. 네. 저희도 일전에 소개한 적이 잠깐 있는데요. 가사 노동자법이 작년 5월에 통과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가사 노동자 보호에 관한 아에로 협약이 2011년 6월에 네. 아에로에서 협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노동자들이 사실은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가사 노동자에 관한 법이 이제 작년에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가사 노동자들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가 않았는데요. 근 70년 만에 이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가사 서비스 이 제공 기간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 기간에 고용된 가사 노동자에게 이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낸 법안은 가사 노동법에 대한 이 후속 법안인 거죠. 네, 그렇죠. 예.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 도입되는 제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가사 노동자를 이제 고용해야 되는 데는 직고용을 해야 되면은 이제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네. 가게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맞벌이라든지 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접어들면서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기업의 부담도 좀 줄여주고 또 가게의 부담도 줄여주고자 부가세를 감면하는 거를 한시법으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부가세를 면제를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자가 둘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법이라고 그러겠네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부가세를 깎아주면은 그만큼 조금 저렴하게 가사 도우미를 부를 수가 있고, 부를 수가 그죠? 있고, 예. 또 양성화되니까 그렇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기업체에서는 이제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급여라든지 연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비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또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기업에도 부담을 줄이고 가게에도 부담을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이 부가세 감면의 대상이 가사 노동자 중개 업체들일 텐데 보니까 이 3천여 곳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기관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이 대상인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난 인가가 난. 그런 기관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동안은 뭐 이제 소개소라든지 뭐 이런 쪽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막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죠. 소개하고 그냥 받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해서 가사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네네, 그러네요. 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정부 인증 기간에 한해서 그 부가세를 5년간 면제해준다 5년. 이렇게 되는데 이제 5년으로 특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이게 초기 단계니까는 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으려 그러면은 사실 좀 꺼리는 그동안의 관행이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한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좀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아예 그냥 일몰 기간 없이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부분이 시행령 그러니까 5년 제한이면 삭제되는 거예요? 예. 반영이 돼서 예. 올해 2월달 가사 노동자 법에 반영이 돼서 같이 시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그냥 부가세가
예. 없는 거네요. 네, 면제가 되는 거죠. 그 작년에 통과된 가사노동자법 얘기를 좀 더 말씀을 여쭙자면요. 인증을 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들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나 이 개인 간에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향후 의원님께서는 이런 가사노동법 한계를 극복할 방안도 고민하실 것 같으신데요. 어떠신가요? 예, 사실 가사노동자들이 지금 숫자는 33만 1000명 정도로 되는데 실제는 한 50만 명 되는 걸로 많네요. 이렇게 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플랫폼으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사람과 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런 중개업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등급을 부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플랫폼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쩌면은 개인의 그 정보 누출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좀 보완할 수 있는 법안들을 아우르고 또 그런 부가세가 면제되는 이런 혜택을 통해서 많은 업체들이 노동부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이런 그 후속적인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이제 말씀하신 그 직종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특고직이라고 부르는 직종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전 팀장이 정리해 주시죠. 네, 그 고용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미 택배기사, 뭐 학습지 감사 등 이 12개 특고 직종 종사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월부터는 이제 퀵서비스 기사님, 대리 운전기사님도 여기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로드맵에 따라서 2025년까지 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직종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사근로자 플랫폼 종사자로서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이 되면은 정부 인증기관에 취업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의원님한테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 고용보험 기금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지금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소득 파악 중인데 또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고용보험의 소요가 훨씬 수요가 늘어나게 된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이제 고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죠. 그래서 고용보험 개선 TF에서 이제 그동안 요율이 그 1.6%에서 1.8%로 인상하는 것으로 이런 결정을 했고 또 재정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들도 그 보완 내용으로 지금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OECD 평균 중위값을 본다면은 2.6%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0.2% 올린다고 해서 여전히 부족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효불급한 부분들에 대한 지출들을 좀 재구조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네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이어지시겠네요. 네. 그죠? 예. 자,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 뭐죠? 네, 김주영 의원님의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공정노동법 그 두 번째는요. 건설업계 불공정은 이제 그만. 하도급 불공정 차단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도급을 주게 될 때 너무 불공정하니까 이걸 이제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자 이런 법안인 것 같은데 주요 골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그런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원수급 계약자들 사이에서 보면은 공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도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불공정 계약이 사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주기만 하면 우리는 감내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수급 계약자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현행법상 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 곳이 이 조달청 시설공사뿐인데 최소한 공공기관이 이렇게 발주를 한 공사라면은 어떤 곳이든 의무화된 계약서가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이제 뭐 당연한 말씀인데요. 조달청 시설공사에서는 이제 의무화를 했고 또 그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쓰고 있는 데들이 꽤 있긴 합니다. 2016년 그때는 이제 62% 정도 됐었고요. 작년에 보면은 한 68% 정도로 이렇게 높아졌는데 아직도 여전히 사실은 100% 적용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발의한 법은 적어도 이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장서서 네, 실행하자.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이제 보통 이제 원도급자와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이제 불공정한 사례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시고 아마 이 법도 발의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실제 이제 그 원도급자가 원수급자한테 네네네. 비용을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금을. 예. 대금을 지불하면 이제 거기 수급계약자한테 그 지연해서 주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10건 중에 한 건 정도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목공사라든지 건설공사에 있어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추가돼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수급계약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지시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게 이제 원계약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자에게 책임을 물어요. 하도급자한테 또 이제 비용 전가를 시키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건데 이 계약서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예. 예. 대등한 위치에서 예. 우선 계약을 하고요. 해서 예. 하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원수급자가 건설기계를 임대했을 때 네. 하도급 받은 분한테 그거를 이제 사용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전체를 비용을 물리게 하는 그렇죠. 그런 네. 케이스들이 네. 있는데 네.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그 기계 종류라든지 사용 실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쓸 수도 있고요. 원수급자가 이게 뭐 회사가 좀 부실하다든지 이래서 이 대금 지급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계약자가 돈을 사실 제때 안 준다든지 이랬을 때 공기를 지연시키더라도 그거는 이제 하도급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내용들이 담길 수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한다. 예, 뭐 이런 그렇죠. 내용들을. 예. 그래서 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사실은 대금 문제를 넘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자들의 그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또 길을 열어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의 생명과도 무관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그 산재 노동자의 날 법안도 함께 내셨더라고요. 네. 산재 노동자의 날이요? 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참 산업 현장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그 이름 모를 노동자로서 죽어가고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가정에서 고스란히 사실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산재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서 추모 행사도 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이라든지 교육, 전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예방 효과도 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산재 노동자의 날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일어난 이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제노총과 국제노동기구가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이 120여 개 나라 이상에서 이 날을 기념하는 이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총 19개 국가는 산재 노동자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 기념일까지는 아니지만 추모 행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19개 나라가 이게 국가기념일이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추모 행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항노총 위원장 때 보라매 공원에 가면은 산재 노동자 그 추모탑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산재 유공자들한테 대한 시상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네. 저희가 잘 몰랐던 내용인데 또 알게 됐네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주영 의원님의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공정노동법 세 번째 법안은요. 투명한 공기업을 만들어 보아요. 공공기관 운영법입니다. 네. 이게 이제 공기업은 투명이 생명일 텐데,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이제 LH를 비롯해서 조금 투명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의원님? 공공기관은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그 기업이죠. 그래서 국민이 직접 경영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정부가 대리인이 돼서 위탁 경영을 하게 되는 거고 대리인인 정부는 다시 이제 경영자를 사용자를 지명을 해서 그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방망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실제 거기에 노동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프레임들을 그동안 씌워왔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 MB정부 같은 때는 이제 해외 자원 개발 같은데 공기업들을 덩떠밀어서 이제 나가게 해갖고 뭐 천문학적인 재정 손실을 입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존재가 없어져 버리기도 했어요. 회사 이름이 없어져 버렸죠.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광해관리공단하고 통합되기도 하고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실화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자기 사옥을 팔아서 그 사옥에 임대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그냥 지침이라든지 경영평가라든지 모든 것으로 옥죄어서 잘못된 경영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폐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서 잘못된 경영들을 막는 투명 경영 그리고 이제 감시 그리고 견제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네, 현행법상 이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장, 뭐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 뭐 기준 이런 거는 명시하고 규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공공성이나 투명성에 기여를 못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공원법에 의해서 이제 임추위라든지 사장 모집하는 사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비상임 이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임추위위원으로서 또 논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공부문은 낙하산이라는 부분들이 통칭되는 부분들이 있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제 전문성이 없는 분들도 사실은 상당 부분 있다고 봐야죠. 어떨 때는 사실 거수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공기업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대표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이런 부분들을 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 한마디로 노동이사제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노동이사제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언뜻 노동이사제 그러면은 경영 측에서는 일단 반대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님. 예, 노동계 뭐 경제 5단체에서 그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공공부문에 그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면은 민간 기업에도 확장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뭐 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 보니까는 한 20여 년 전부터 이미 노동이사제를 뭐 한 명도 아니고 5분의 1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전체 5분의 1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갔던 대만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임, 비상임 이사 합쳐서 15명인데 3명이 직접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20여 년이 지났지만은 뭐 민간에 확대됐다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공기관만 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도 이제 이 법안을 통해서 어떤 그 변화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실 것 같고 또 남은 과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한 명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그럴 수는 없죠. 적어도 의견을 내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기록으로라도 남겨놓는다면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기업, 국민의 기업으로 저는 전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시작이 이제 상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오늘 법안만 봐도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노동자 또 노동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를 정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일전에 한 영화제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노동은 사회에서 산소 같은 존재다. 그래서 평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열심히 외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게 대체 어떤 사회인지 어떤 또 꿈을 꾸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사실 노동이 존중받는다는 것은 뭐 노동조합을 존중해달라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고요.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로서 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집을 장만하게 되고 애들 교육을 시키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과거의 어떤 그 개념으로 인해서 노동을 조금 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일을 해야 이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또 보람찬 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일하는 사람들의 땀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그래서 높게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정말 멋진 말씀에서 제가 귀를 아주 기울이면서 들었습니다. 귀가 예. 커졌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책을 쓰신 게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신의 직장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 예. 신의 직장이라고 하면 전 직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신의 직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오해가 네. 우선 네. 바로 온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신의 직장, 철밥통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의 직장은 사실은 없죠. 네. 근데 이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직장들이 있는데 염원하는. 내 가족들이나 들어가게 편안한 되면은 아주 좋은 직장 들어갔다 그러는데 남이 들어가면은 저 신의 직장 그렇죠, 철밥통 그런데 실제는 제가 이제 역설적으로 제목을 그렇게 붙였던 건데 정말 그 신의 직장이라는데 애환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눈비가 오더라도 일을 해야 되는 공공노동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희생들도 있었어요. 그런 삶들이 있어서 그 제목을 사실은 남들은 신의 직장이라고 하지만은 평범한 인간으로. 나는 인간으로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의 직장에서 잘 살려고 하면은 많은 국민들에게 그런 공적인 보편적인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전력노조위원장을 사선을 하셨고 국회의원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법안도 내시고 실질적인 법안 내시면 계속 뭐 사선 5선까지 막 계속 또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농담 삼아 사선을 넘어서 사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제가 뭐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능력은 저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비판할지 모르겠지만은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고 얼마나 몰입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약간의 미래를 보는 해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해 목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사회 양극화에서 양극화에서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부분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네. 부족한 부분들이 없도록 네. 하는 부분들. 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갈등들을 풀어낼 수 있는 네. 사회적 대타협. 네. 5개 카테고리 안에서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네. 입법 노동자로서 네.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김주영 의원님이 걸어오신 오랜 노동자의 길, 그 길에서 더욱 단단해진 뚝심으로 노동의 가치가 더욱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상으로 가는데 힘을 보태해 주시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옛말에 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아닙니다.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아요. 예, 부부싸움 하다 보면 진짜 그날부로 바로 갈라서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요즘에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네. 진짜 살벌하게 싸우는 그런 분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네, 부부싸움 하던 50대 남성이 네, 흉기로 가족들 위협하다가 네.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서 이제 체포당한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말고 네, 네, 네. 소소하게는 네. 우리 좀 부부싸움은 조금 하면서 살지 않나요? 부부싸움 안 하는 거 없어요? 아나운서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싸움이 되긴 합니까? 일방적으로 혼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거의 제가 피하죠. 아. 예, 말싸움에서 제가 질 수밖에 없는. 예, 맞아요. 말이 너무 논리적이에요. 제 아내가. 예, 팩트로 얘기하기 때문에. 아나운서를 말로 이기다니. 팩트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 예, 팩트로.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신변은 뭐 워낙 또 변호사니까. 그렇죠. 이거 의외성이 있다니까. 변호사인데 또 이런 사람이 져요. 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저는 절대 이겨요? 지는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지는 사건은 맞지 않고요. 지겠다 싶으면 안 지는 해.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도 내가 요 판에 질 것 같다. 그럼 바로 수그리고 이길 것 같은 것만 싸움을 걸죠. 굉장히 이성적이네요. 그게 안 되는데. 대단하네.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조 팀장은 그게 돼요? 저도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혈질이라서 네. 네. 딱 소리치는 그 3초만 제가 이기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뭐 그냥 깨게. 그러니까. 며칠간 고생합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오늘 얘기도 역시 이 부부간의 문제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쩐 사연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출발! 렐렐렐렐렐렐렐 렐렐렐렐렐렐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렐렐렐렐렐렐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아유, 벌써 아침이네. 아이고, 피곤하다, 피곤이요. 아유, 피곤이요. 진짜 시끄러워 진짜. 빨리 알람 안 끄고 뭐해? 굶떠 짜증나. 아, 자기야, 왜 그런다냐? 알람 껐구먼. 짜증내지 말아라. 내가 아침부터 짜증 안 나게 생겼어? 이 둥탱아. 따가운 거. 아, 왜 자꾸 그런디야? 아까 그러지 말란게. 왜 자꾸 구박이요? 아내의 구박과 폭력을 견뎌내고 있는 구박남 씨. 아내는 도대체 왜 박남 씨를 이토록 구박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기야. 우리 전세 계약도 끝나가는데 전세금 빼서 대출 받아서 요 옆에 태랑 아파트 사는 거 어때? 내 친구 궁금이도 얼마 전에 대출 받아서 아파트 샀대. 아따, 뭔 빚까지 내서 집을 산대. 그리고 그 대주금은 또 언제 갚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디. 지가 안 내려오고 버티겠어? 걱정 마르 자기야. 집값은 떨어질 낀게. 아니 대출금은 나랑 자기랑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잖아. 내 집 마련은 해놔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아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덜덜덜덜덜 말라고. 이 서방님만 믿으면 자다가도 그냥 떡이 공짜로 입으로 떨어진다니까. 알았어 자기야. 우리 자기는 똑똑하니까 난 자기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겠지? 우리 자기 너무 스마트해. 나만 믿어. 그리고 1년 후 수도권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연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이들의 한숨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셋값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내가 사자고 하는 태랑 아파트 벌써 3억이나 올랐다고. 3억? 이제 거기 전세로도 못 들어가. 우리 집주인 전세금 또 올려달라고 하는데 당장 돈도 없고.
그때 그 집 샀으면은 이런 일 없었잖아.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고. 1년 만에 집값은 치솟았고 아내는 남편을 구박하는 것은 물론 폭력까지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잘못 만나서 벼락거지 됐네. 이 무능아. 능력이 없으면 내버려놔 주지. 참을 수가 없네. 아유. 아빠 그만하더라고. 우산으로 남편을 때리는 와이프가 어디 있나. 아프다. 너 때문에 벼락거지가 됐는데. 빡. 이 깔게 아파? 이 깔게? 맞아. 내도 못 참겠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오? 내도 이제 못 참어. 못 참아? 못 참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응? 무능해서 집안 재산 다 말아먹어놓고 말은 많아 말은. 아, 보자 하니까 내가 가만 안 둬. 너 폭행죄로 내가 신고할 거야. 이? 연기가 아니었어 이거는. 야, 진심인데? 아니 우리 이렇게 저 잘해? 제작진도 그래요. 네. 연기가 아니라고. 아니 그리고 뉴스를 왜 전 팀장을 시켰지? 아니, 아나운서가 여기 아나운서가 떡하니 있는데 내가 뉴스를 못할 것 같았나 보지? 뉴스 안 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연 속 남편. 네. 이거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뭐, 남편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네. 남편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진짜. 본인은 뭐 알았습니까? 알았으면 대출받아서 샀겠죠? 이런 경우 아내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112에 신고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를 해서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번 사건처럼 가정폭력의 경우에 경미한 폭행, 이 정도의 상해, 이런 경우에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에서 송치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보호 사건의 경우에는요, 이 조사 단계와 이 심리 단계를 거치는데, 이 조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사조사관이 이 가정폭력이 왜 있었는지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조사를 네, 이런 사정이라든지 이 사건을 조사를 하는데요. 이 심리 단계는 판사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이 사실관계를 이제 살펴보시는 단계인데, 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 폭행 피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의 경미한 경우에 교육 이수라든지 상담 이수 이런 거를 받게 되고요. 이런 상담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사안이 심각하고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 네. 이런 경우에 다시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판사들이 할 일이 진짜 많으시네. 네. 이것저것. 네. 근데 이렇게 가정폭력을 행할 정도면 네. 사실은 신고한다고 해서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제 너 그러니까. 신고했어 하면서 네. 보복성으로 또 폭행할 네. 수도 있는 거고 네. 처벌 받은 후에 찾아서 예를 들어서 협박이나 폭행을 네. 또 할 그러니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가정보호 사건의 경우에 동거 가족인 경우도 있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뭐 거주지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경우에 따라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내가 신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형사처벌, 즉 전과자로 만들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피해자 보호 명령은 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제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본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2011년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이 되어서 네.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네.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 가해자가 접근하는 걸 막는 접근 금지 명령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건가? 네, 맞습니다. 이게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으면은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의 집에서 뭐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즉시 퇴거해야 되고요. 아하.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 금지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메일까지도 이런 것도 통신망을 통한 접근까지도 금지가 되고 있고요. 이 가해자가 미성년 자녀를 폭행한 경우에는 이 자녀에 대해서 친권 행사를 금지시키고 면접 교섭권 행사도 금지됩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이제 전화랑 이메일까지 차단시킨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청구를 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거냐 이게 좀 궁금하고 그래야 이제 피해자가 좀 안심을 그렇지. 할 텐데 신청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이게 또 길면 안 되잖아요. 네. 법원이 좀 오래 걸린다는 우리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뭔가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소송하기 전에도 뭐 가압류 해놓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임시 보호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박한 경우에는 법원은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리는데요. 피해자 보호 명령과 효과는 동일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도 불안한 게 가족을 폭행한 사람이잖아. 이거 뭐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이거 잘 지킬까? 365일 누가 지켜볼 수도 있고. 네, 이거 네.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피해자 보호 명령, 이런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지면은 해당 경찰서에 이 사건이 등록이 되는데요. 이 사건 등록이 되면은 즉시 피해자가 이제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 법원에 뭐 검찰청 검사에게도 통보가 되고요.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켰다. 네네.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네.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위반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실제로 이 피해자 보호 명령을 위반해서 문자 메시지를 무려 뭐 1000통을 보냈다. 3개월간, 예. 3개월간 이런 경우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자율적으로 지켜라 안 되면 네. 가두는구나. 네. 강제로 집행하는 거죠. 예. 그나마 징역형까지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함부로 어기지는 못하겠네요. 예.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애초에 가정폭력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그럼요. 좋은 방법인데 네, 네,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처음에 빨리 신고하는 게 사실은 그럼요. 재발을 막는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싶어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사실 네. 남한테 알리는 것도 좀 뭐하고 네. 참고 견디는 분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받는 곳이 있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이렇게 법률 지원하는 곳이 있으니까 네, 이 네.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뭐 상담하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은 이런 시설을 통해서 꼭 상담이나 보호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앞서 우리가 근로자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초고령 사회로 가다 보니까 갈수록 일하는 나이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이 그 어느 때보다 존중받으면 좋겠는데 근로자 관련해서 올해 또 바뀌는 제도가 있을까요? 네,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데요. 이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이미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2020년에는 300인 이상, 2021년에는 30인 이상,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그러니까 근로자 1명이 종사하는 사업장까지도 이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임신 육아 뭐 이런 사유에 적용되는 거죠? 네, 그렇게만 이제 네. 흔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남녀 고용평등법상 근로자 가족 돌봄은 물론이고요. 근로자 본인 돌봄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근로시간 단축 그 기간은 1년 이내, 그리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에서 3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요. 단축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돼요? 처벌 규정이 가둬야죠. 있습니다.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처벌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예, 학업이나 은퇴 준비를 위한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도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이분의 명언이 떠오르네요.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미래의 당신을 최고의 자리로 이끌 것이다. 뭐 지극히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또 어디까지가 최선인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분들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법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외치면서 마무리하죠. 알면 당신도 법대랑!